네, 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준비하셔서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스포츠 심리학이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렵고 양이 많은 편인데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유가 이 5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생리학, 역학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쪽 스포츠 심리학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좀 있다. 자, 다만 이 스포츠 심리학이 어렵고 양이 많다고 해도 저와 함께 하시면 쉽게 이해하고 좋은 점수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 심리학이 양이 많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포츠 심리학이 이렇게 한 과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 4-5개의 과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 아래 보시면 이 역사에서 광희유의 스포츠 심리학,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이쪽 있죠. 너무 양이 많으니까 어디까지가 스포츠 심리학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역사죠.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이 있나, 어떤 학문이 있나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고요. 여기 한 소년이 어디선가 이제 공이 날라옵니다. 공이 날라와요. 공이 날라오면 이제 딱 공을 보고 여기 딱 피하게 되죠. 여기 딱 피할 때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몸을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뭐다? 이 운동 제어입니다. 운동 제어.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공을 피했어요. 공을 피했으면 그 떨어진 공을 주워서 이 친구한테 시킵니다. 여기 있는 관역에 딱 중앙 표적에 맞춰봐라. 던져서 맞춰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던져서 맞추는 거, 이 맞추는 동작, 이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뭐다? 자, 운동 학습이 되겠습니다. 운동 학습. 자, 이 소년이 이게 커가겠죠. 커가면서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렇게 커가면서 어떠한 발달을 보이는가, 어떠한 발달의 모습을 보이는가, 이게 바로 운동 발달입니다. 다시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이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스포츠 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심리, 일반적인 심리라고 하고요. 개인 심리, 그 다음에 집단 심리, 집단 또는 여기서 이제 사회 심리라고도 부르고 개인 심리는 수행 심리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소년이 운동선수가 됐어요. 운동선수가 되어서 좀 더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싶은데 그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게 이 스포츠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특징이 있나, 자, 밑에 한번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개인 심리, 사회 심리 있죠? 요게 이제 스포츠 심리다. 그러니까 개인 심리는 한 선수가 있을 때, 운동 선수가 있을 때, 운동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 선수의 어떤 성격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정서가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불안인지, 동기인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그런 수행, 이제 운동선수로 따지면 이제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게 이제 개인 심리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각자 이제 뭐 예를 들어 3, 3, 3 해가지고 자, 이 팀이 이제 시합에 나갑니다. 이 팀이 시합에 나가면, 적어도 9 정도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한 7 정도의 능력을 보인다. 이 정도의 이제 손실이 보이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가? 여러 명이 모이는데, 왜 능력이 향상이 되거나, 또는 향상이 되거나, 감소가 되는 뭔가 원인이 있다. 이것을 연구하는 게 이제 사회 심리입니다. 사회 심리. 그래서 요거가 이제 스포츠 심리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운동 심리도 있습니다. 운동 심리. 운동 심리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의 그 운동 심리입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고, 얼마나 운동을 지속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스포츠 심리학은 하나의 과목 같지만, 운동학습 제어도 하고, 운동 발달도 하고, 여기 운동 심리 있네요. 운동 심리도 하고, 심리 상담도 있고, 개인 심리, 사회 심리라고 하는 스포츠 심리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1980년대 이전에는, 이게 모두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했다면, 현재는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요거는 이제 각자의 개별 학문으로 좀 간다. 그리고 요것만 이제 좀 스포츠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세분화되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알고 가시고요. 자, 위에서부터 다시 설명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이란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 및 탐구하는 학문 해서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자, 역사에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있다. 이전에는 운동학습 제어, 운동 발달, 스포츠 심리 모두를 포함하는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 운동, 여기 건강 운동 심리라고 하면은 여기 운동 심리 요게 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행 심리, 수행 심리는 개인 심리, 사회 심리, 이렇게 여기 요것만 스포츠 심리학으로 보는 그런 역사가 있다. 자, 요거는 한번 읽고 가시고요. 밑에 이제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 첫 번째 운동 제어,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고 조절되는가. 운동 학습, 그 운동 기술을 어떻게 배우고 학습하는가. 운동 발달, 인간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요 밑에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문제에서 뭐 어떤 성격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성격을 연구해서 개인의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의 것이 아니라 이게 모두 개인 심리, 스포츠 심리에 속하는 그 내용이다. 이것을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 이쪽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 이제 운동 제어부터 갈 건데요. 운동 제어의 여러 가지 이론, 이 부분은 중요해서 자주 나오는데 혼자 공부하시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생성되고 조절, 제어되는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어떠한 사람이 있고 어디선가 이제 공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공이. 그때 이제 공을 보고 이제 피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나,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공을 피할 수 있나, 이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했나,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사 이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특정한 반사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공이 날아온다는 자극이 주어지면 그 피한다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SR로 볼 수가 있죠. SR. 네. 이것은 이제 초기의 이론입니다. 초기의 이론이라서 사실 이 안에 어떤 인간의 인지적인 과정이 있을 텐데 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다. 어떻게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자극과 반응으로만 나타낼 수 있나. 그래서 단점은 이제 움직임 생성의 원리와 인간의 능동적 처리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후기로 오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이에는 어떠한 그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인지적인 과정. 여기 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인지적인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극이 들어오면 어떤 인간의 인지 과정을 통해 그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부른다? 정보를 처리한다. 정보 처리한다라고 해서 정보 처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컴퓨터 같은 거예요. 컴퓨터. 인간을 컴퓨터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날아오는 자극이 있으면 사람이 이런 이제 어떤 인지 과정을 통해서 피한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 자, 여기는 순서대로 하긴 했는데 이제 이것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방 회로. 자, 요거는 이제 다르게는 이제 열린 회로라고도 불립니다. 자, 개방 회로 첫 번째. 자, 대뇌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동작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이 날아오면 우리의 뇌에는 피한다라고 하는 이런 동작이 있다. 동작이 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있다.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잘 들어보면 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수많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의 뇌가 기억할 것인가? 기억의 문제. 그리고 처음 하는 동작, 이렇게 처음 공이 날아오면 우리는 피한 적이 없다. 그 뇌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이런 피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가능하다. 그럼 이러한 신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장의 문제고요. 이거 참신의 문제라고 부르죠. 나중에는 저장의 문제, 참신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은 폐쇄회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동작에는 우리가 인지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눈이든 귀든 코든 어떻게 그런 자극을 감각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각하는 과정. 다시. 자, 저장되어 있는 동작이 있는데 이것이 피드백 정보를 통해 수정되면서 학습이 일어난다. 운동 제어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공이 날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일단 이제 피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뇌에는 피한다라는 동작이 있는데 이 공이 날라오는 속도가 보이죠. 눈으로. 피드백 정보. 일단 눈으로 시각적으로 공이 날라오는 속도도 보이고 공의 크기도 보이고 그리고 공이 뭐 날라오는 소리도 들릴 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어떤 피드백 정보가 우리 몸에 있는 피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면서 그런 제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폐쇄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닫힌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잘 들어보면 문제가 있죠. 무엇이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그리고 빠른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제 피아노 같은 거 피아노는 막 엄청 빨리 손가락을 움직이죠. 이때 이런 빠른 움직임을 우리가 눈으로 계속 수정을 하면서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문제에 좀 처했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의 문제가 좀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동작 그리고 수많은 동작을 어떻게 뇌에 저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빠른 동작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슈미츠라고 하는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옵니다. 나는 이제 우리 뇌에는 우리 몸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도식이라고 하는 스키마 쉐마라고도 합니다.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많은 동작들을 우리 몸에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은 수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화된 프로그램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공이 날라오는데 뭐 축구공이 날라올 때 프로그램이 축구공이 날라올 때 피하는 동작과 농구공이 날라올 때 피하는 동작과 뭐 수많은 공이 날라오는 피하는 동작이 다 달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피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동작만 저장되어 있다. 다시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앉기, 서기, 달리기, 뭐 점프하기 이런 수준의 그냥 기본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큰 동작만 저장이 되어 있다. 큰 동작만 저장이 되어 있다. 뭐죠? 이제 저장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수많은 동작이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동작, 큼직한 동작만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동작을 그때 조금씩 변형을 해서 이제 운동 동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이게 이 말입니다. 매개 변수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턱걸이를 한다고 합니다.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턱걸이라고 하는 동작을 합니다. 턱걸이 이렇게 바가 있고요.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자, 턱걸이 한 개를 하시오라고 하는 동작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일단은 우리는 이제 매개 변수를 조절해서 이 턱걸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불변 요소. 이 불변 요소는 뭐냐면 이런 동작을 할 때 변하지 않은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이건 이제 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소의 순서, 시상, 상대적 힘 해서 요시상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반응 요소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턱걸이를 하고 올라갈 때 뭐 발부터 먼저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팔을 당기면서 올라가죠. 어떤 순서, 동작의 요소, 큰 순서. 근수축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수축을 하는가, 근육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수축을 하는가 이런 시상 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상대적 힘.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몸무게가 70kg다. 예를 들어 70kg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 힘, 우리 몸을 올리기 위해서 70kg 이상의 힘을 우리가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힘을 근육별로 배분하는 정도. 요것을 이제 상대적 힘이라고 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 자, 오른쪽 위로 가서 이제 변하는 것들. 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매개변수에서 이런 것들은 변한다. 어떤 동작을 할 때. 자, 전체 동작 시간. 예를 들어 아까 다시 얘기했던 대로 턱걸이를 합니다. 턱걸이를 할 때 전체 동작 시간 내가 빨리 할 수도 있고 뭐 천천히 할 수도 있죠. 이런 것처럼 전체 동작 시간은 변한다. 두 번째, 힘의 총량. 이제 상대적 힘은 변하지 않지만 전체 힘은 변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외워 주셔야 됩니다. 전힘선. 아까 요시상 전힘선.
뭐 편한 대로 외워주세요. 자, 선택된 근육군. 그 동작에 따라 근육이 다르게 선택이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등 근육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팔 이제 이두근을 더 활용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된 근육군. 동작에 따라서 근육이 다르게 선택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작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뭐 근육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거 그냥 이런 것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이 이렇게 날라오고 여기 한 친구가 이거 피합니다. 이때 뭐 머리만 이렇게 딱 피할 수도 있고 몸 전체 한 발 왼쪽으로 가서 딱 피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 피한다라고 하는 동작은 동일한데 어떤 선택되는 이런 근육에 따라서 그리고 뭐 빨리 피할 수도 있고 천천히 피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은 제어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슈미츠가 얘기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많은 프로그램, 수많은 동작 우리 뇌에 저장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저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 개념을 가져왔고요. 결론적으로는 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슈미츠는. 그래서 자, 함께 보시면 인간은 특정 기억 체계인 도식, 쉐마를 가지고 있고 스키마를 가지고 있고 움직임도 이런 도식을 통해 생성된다. 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외워 주셔야 돼요. 회상 도식과 제인 도식. 자, 회상 도식은 뭐냐면 피드백 정보가 없는 빠른 움직임을 반응 명세와 비교해 운동을 제어한다라는 건데요. 앞에 보시면 개방 회로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거 있죠. 피아노 치는 거. 아주 빠른 움직임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그런 감각을 통해서 하기 어렵죠. 이거 참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빠른 움직임, 참신의 문제. 그래서 요것은 개방 회로적 관점에서 우리 뇌에 그냥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을 회상해서 우리 뇌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회상해서 그런 동작을 한다는 거고. 자, 이렇게 충분히 피드백 정보가 있는 느림 움직임은 제인 도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피드백 정보가 있는 느림 움직임은 감각 기결과 비교해 이게 이제 그 피드백이죠. 피드백입니다. 피드백과 비교해 운동을 제어한다. 단 200ms 이상의 운동을 회상 제인 도식이 모두 동원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 처리 이론을 어떻게 보면 총 집대성한 거죠. 모든 내용을 다 모아서 최대한 딱 하나로 만들어낸 겁니다. 무슨 개념을 사용해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개념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쪽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앞에 이제 폐쇄회로나 개방회로가 단일로 나오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그것을 발전시켜서 딱 요 슈미츠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과 도식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쪽이 나올 확률이 더 높고. 자, 여기까지가 정보 처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 다시 정보 처리 이론은 감각 자극과 반응 활동 사이에 어떤 인지 활동이 있다는 거고. 자, 요 세부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요. 그때 좀 더 다시 보시고. 자, 여기서 자, 그 정보 처리 이론 좋다. 정보 처리 이론 좋은데 그럼에도 너네가 말하는 그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을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다 저장을 할 것이냐. 그래도 저장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처음 수행하는 동작, 아예 처음 배우는 동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더 후기로 와서 뉴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 뭐냐면 우리의 수많은 행동들 그런 자유도 높은 행동은 그런 컴퓨터 같은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다. 뭐냐면 그 주어진 과제와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유기체 간의 수많은 작용 속에서 딱 그 동작이 그냥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 학자로는 이제 번스타인과 뉴웰이 있고요. 자, 번스타인 한번 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은 뭐냐면 신체의 역학적 특징과 신체에 작용하는 내 외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성된다. 그래서 신체의 특징과 그 내적인 힘, 외적인 힘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증거로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맥락 조건 가변성. 뭐냐면 대뇌에서 전달한 동일한 명령이 다른 움직임을 만든다. 그러니까 뇌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동일한 명령을 내렸는데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자, 두 번째, 운동 등가. 자, 대뇌에서 전달한 다른 명령이 있다. 다른 명령이 같은 움직임을 생성하는 것이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뉴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 유기체, 과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은 적절한 운동을 생성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일하게 이제 공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공이 자주 날라오죠. 공이 이렇게 날라오고 이 친구가 이제 피하는데 여기서 이제 공이 날라온다는 자극과 우리 뇌로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 인지 정보 처리를 하고 피한다라고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환경, 이 환경과
어떤 이 유기체 그리고 이 과제 피한다라고 하는 과제가 끝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운동을 딱 생성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뉴엘은 우리가 이렇게 공을 이제 피하는 동작을 할 때 보면 수없이 실험을 해봤다. 그래서 공의 속도도 막 변화시켜보고, 뭐 피하는 동작도 막 바꿔보고, 주변 환경도 막 바꿔봤더니 그런 전체적인 모습이 어떻다? 전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선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의 모든 변화 양상은 비선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선형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자,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런 모두한 과제, 환경, 유기체 이런 것들이 딱 안정이 되더라. 이 안정이 되는 상태, 안정이 딱 된 상태.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자기 조직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다가 딱 조건에 부합될 때 운동 행동, 그러니까 피한다라는 동작이 저절로 발생하더라. 내가 실험을 해봤다. 라는 거고요. 자, 상변이 현상, 이것도 중요합니다. 상변이 현상. 자, 그러면 이제 피한다라고 하는 동작이 딱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막 공을 갑자기 천천히 던진다든가, 큰 공을 던진다든가, 이렇게 어떠한 요소를 변화시켜줍니다. 갑자기 변화시키면 그 새로운 조건에 따라서 다시 또 자기 조직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새로운 조건에 적합한 운동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된다 또 이런 식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잠깐 생겼다가 다시 행동 유형의 변화, 즉 자기 조직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엘은 뭐 손가락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손가락으로 해서 손가락에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검지 손가락이에요.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점점 더 빨리 박자를 맞추다가 예를 들어서 이쪽 손가락을 방해합니다. 딱 순간적으로 쳐서 방해를 하고 다시 돌아갈 때까지의 어떤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운동도 이런 형태다. 뭐냐면 이 과제와 환경과 유기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선형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딱 하고 자기 조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제한 요소가 이런 것들이 요소가 변했을 때는 상변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거는,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로 나온다면은 이제 질서 변수 그리고 제어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어 변수. 질서 변수는 뭐냐면 이렇게 공 오면 피한다. 공 오면 딱 피하는 동작이 딱 완성된 상태. 어쩌면은 이제 자기 조직의 원리, 자기 조직이 된 상태가 질서 변수고요. 이 질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상변 현상을 일으키는 것들, 그게 이제 제어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공의 속도가 되겠죠. 뭐 천천히 오거나 빨리 오거나, 또는 뭐 무거운 공이 오거나 작은 공이 오거나 갑자기 이런 것이 그 질서 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상변이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엘은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 이렇게 상호작용하다가 자기 조직이 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뭐다? 탐색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탐색. 그래서 뭐죠? 탐색 전략 이론이다. 탐색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변이 현상을 좀 이제 상변이 현상이 우리 운동 상황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그럼 이런 상변이 현상이 가장 적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가이던스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어트랙터라고 합니다. 자, 어트랙터 같은 거는 뭐냐면 이게 제어 변수가 작용을 해서 상이 변한다. 그때 이 상이 변하는 게 크게 변할 것인가, 작게 변해서 다시 자기 조직이 될 것인가, 요거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트랙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뉴엘은 이렇게 딱 학습이 된 상태, 계속적으로 이렇게 탐색을 해서 학습이 된 상태를 협응이라고 했습니다. 협응이 되어 있는 상태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보 처리 이론에서 탐색으로 갔을 때는 이런 탐색은 뭐냐면 수많은
수많은 요소, 환경과 유기체, 과제의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그 자기 조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략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은 어떤 선형적이기보다는 비선형적으로 가고요. 자기 조직이 된 상태에서의 그 질서를 어떤 제어 변수, 속도나 무게가 바뀌면서 상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상번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상번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어트랙터 같은 개념이 있다. 어트랙터 같은 개념. 그리고 뉴엘은 이렇게 학습이 된 상태를 협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겠습니다. 자, 생태학적 이론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최근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내려가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운동 기술의 분류 이제 한 문제 나왔죠. 1차원적 분류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육의 크기에 따른 분류, 움직임 연속성에 다른 분류, 환경 안정성에 따른 분류. 요 세 가지 한번 알아두시고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자, 일단 근육의 크기. 자, 첫 번째 대근 운동, 대부분의 스포츠 기능, 큰 운동, 소근 운동, 정확하고 세밀한 운동 이렇게 나누시고 움직임 연속성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시작과 끝의 인지 여부에 따라 비연속적인가, 계열적인가, 아니면 연속적인가. 비연속적이라는 거는 딱 끝이 있는 거죠. 공을 던지기, 뭐 발로 슛을 하기. 자, 계열적인 거는 어떤 연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피아노, 체조, 연기. 자, 연속적인 거는 완전히 연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영, 자전거 같은 것을 의미하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오면은 요 부분이 한 번 더 나오겠죠. 연속적 운동은 파지가 무한하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는 한번 배워두면 안 까먹죠. 이런 것처럼 연속적 운동은 파지가 무한하다라는 특징. 자, 환경 안정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환경이 변하는 거. 환경이 변하니까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된다. 개방 기능이 되겠습니다. 폐쇄 기능, 환경이 안 변하는 거예요. 양궁, 사격, 구기 종목 등 서브 등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동작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시지각과 운동 수행. 자, 이 부분은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시지각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운동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정보 처리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뭐 뒤에 나오는 다이나믹이나 이런 탐색 전략 이론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네 가지 출제가 됐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우 빠른 우리의 시각 움직임. 그래서 순간적으로 원하는 곳으로 안구를 이동시키는 움직임. 예를 들어 A가 있고요. B가 있으면 자, A를 보시다가 순간적으로 B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매우 빠른 움직임은 이런 형태. 자, 두 번째 느린 추적 움직임 뭐냐면 움직이거나 정지한 목표 지점에 안구를 위치를 고정하는 움직임. 느린 추적.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쭉 따라오는 거예요. 쭉 따라와서 B까지 느린 추적 움직임. 자, 전정 안구 반사는 뭐냐면 자, B를 보고 계시고요. B를 보고 계시고 고개를 돌려보세요. B를 보면서 고개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눈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머리는 왼쪽으로 이동하죠. 이런 것처럼 전정 안구 그대로 안구가 있는 거죠. 전정 안구 반사 이런 움직임이 있다. 요 이제 빠른 거와 느린 추적 움직임이 같이 가는 거. 조화로운 움직임. 그래서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상황에서 많이 쓰이겠죠. 빠른 움직임과 추적 움직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움직임이다. 자, 알고 가시고요. 중요하니까 다시 나올 수도 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주의학 각성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출제가 됐습니다. 이 주의학 각성 파트는 중요하고 이 내용 말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 말고도 또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때까지 주로 이 내용만 나왔어요. 이런 내용만 나와서 일단은 이 내용 먼저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 아까 정보 처리 이론 있죠.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은 자극, 감각과 그 반응 사이에 어떤 선택의 단계가 있다. 그 순서 알고 가시고요. 자, 감각하는 단계.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느끼거나 하는 거죠. 환경으로부터 많은 정보가 인간의 감각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단계.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 두 가지 알고 가십시오. 스트롭 효과와 칵테일 파티 효과. 스트롭 효과는 뭐냐면 여러 감각이 병렬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동시적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칸에다가 어떤 글씨를 딱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글씨를 보고 글씨의 색깔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색깔이죠? 그러면 빨간색이죠. 빨간색인데 제가 초록으로 썼습니다. 이처럼 인지적으로 간섭을 일으키는 거 이게 스트롭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시각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감각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칵테일 파티 현상, 칵테일 파티 효과 이건 뭐냐면 여러 감각 정보 중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 그게 더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특정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 그래서 시끄러운 파티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누가 부르면 딱 인지가 되는 것, 그렇게 느끼는 것, 그게 이제 칵테일 파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처럼 돌아와서 이제 공이 이게 날라오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피합니다. 그러면 공이 날라오는 이런 그런 모습이 감각으로 들어오면은 아, 나는 이걸 피하는 거를 행동을 만들어내겠죠. 자, 다시 받아들여진 정보를 통해 피한다라고는 행동을 선택하는 단계. 이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통제적으로 처리,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처리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자동적으로 되는 처리가 있다. 자, 이 내용은 좀 알고 가시고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과제일수록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통제적으로 해야겠죠. 초보자들은 좀 어려우니까. 또 느린 속도의 특징이 있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과제일수록, 계열적인 과제일수록 자발적으로 할수록. 자, 반대로 외워주시고요. 이럴 때는 이제 한쪽만 외우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동적 처리는 능숙한 과제일수록 자동적으로 하겠죠. 내가 수없이 했던 동작이면 능숙하게 하겠죠. 그만큼 숙련자일수록 빠른 속도의 특징이 있고 적은 주의를 하고 병렬적이고 비자발적인 특징이 있다. 요거 잘 알고 가시고요. 자, 마지막 반응 실행 단계. 요 단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실제 움직임이 생성하기 위해서 그럼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해라라고 근육에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자, 반응 실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자극에 대한 반응 실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공이 날라오고 피해야지라고 하는 이제 동작이 나옵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동작이 딱 나오는 도중에 다른 자극, 예를 들면 뭐 점프를 해라. 근데 나는 지금 이제 피하는 동작을 하고 있죠. 이 동작을 하는 중에는 새로운 자극, 점프를 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이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부른다? 심리적 불응기라고 부른다. 자, 설명하면 자극의 시간차가 짧으면 첫 번째 자극의 처리로 인해 두 번째 자극 실행이 지연된다라는 것이 심리적 불응기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 짧으면 집단화라고 해서 1차와 2차 자극을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하고 해결된다. 자,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속임수 동작. 그러면은 속임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내가 이게 상대방 수비수가 있고 내가 이게 공격을 합니다. 공을 가지고. 그러면 일로 가는 척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게 속임수 동작이죠. 근데 내가 일로 가는 척을 하고 이 사람이 속을 시간이 있어야 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빠르면 첫 번째는 이제 실제 동작처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 두 번째. 내가 속인 다음에 이 사람이 속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쪽으로 간다면 너무 빠르면은 집단화가 돼서 인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차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된다. 왜? 내가 너무 자주 사용하면 이 사람은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능숙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 동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밑에 반응 시간 유형은 어렵진 않습니다. 보면은, 자, 첫 번째 단순 반응, 그래서 사전 지정된 한 가지 자극에 대한 걸리는 시간. 예를 들면 달리기 육상 경기에서 스타트 총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거. 자, 변별 반응. 자, 여러 개의 자극이 제시될 때 정해진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시간.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방금처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육상 동작입니다. 육상 동작 이렇게 땅을 짚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출발. 이제 총소리와 함께 가죠. 근데 단순 반응, 총소리가 나면은 출발해라라고 하는 건 이제 단순 반응이면, 어떨 땐 총소리를 들려주고 어떨 땐 새소리, 어떨 때는 뭐 강아지 소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리를 주고 총소리가 나올 때만 출발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자극이 제시될 때 총소리에만 출발을 하는 시간, 단순 이제 변별 반응이라고 하고요. 단순 반응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겠죠. 주의와 각성 파트너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 그만큼 반응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고요. 자, 선택 반응 마지막으로. 자, 별도의 반응이 필요한 여러 자극에 대해서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총소리에는 앞으로 가라, 새소리에는 뒤로 가고, 강아지 소리에는 점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선택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극 반응의 대한수 부합성에 영향을 받고, 자, 변별 반응보다 더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런 처리하는 시간이. 그래서 요 개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정확성 관련 이론들 해서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피치의 법칙, 힉스의 법칙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설명을 드리면, 피치의 법칙은 난이도 지수에 따라 목표물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딱 슛을 할 때 멀수록
멀수록 더 어렵겠죠. 자, 크기. 농구공 골대가 더 작을수록 이 넣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거 피치가 발견한 법칙이다. 자, 힉스의 법칙은 뭐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 대한수가 증가할수록 선택 반응 시간이 증가한다. 아까 위에서 봤죠? 이 선택 반응에 대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파워 법칙. 운동 학습 중에 수행 변화는 초기에 크게 일어나고 점점 감소한다. 그래프로 따지면 내가 뭐 예를 들어 골프를 배운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골프를 배웠을 때는 뭐 130타 막 18개 홀을 했을 때 140타를 했는데 한 3달 정도 배우니까 한 90타까지 올라왔다. 90타까지 금방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해도 천천히 올라가더라. 근데 대부분의 운동이 그렇게 느리게 가더라. 그래서 운동학습 중에 수행 변화는 초기에 크게 일어난다. 처음 배울 때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임펄스 가변성 이론은 뭐냐면 속도와 힘이 가변성을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임펄스가 운동의 정확성을 좌우한다. 그 운동 정확성 개념에 근신경학적 요소를 도입했다. 자, 아까처럼 이제 공을 던지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동작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는지, 속도, 얼마나 빨리 수행하고 느리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이것에 필요한 힘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징이 있다? 근신경학적 요소, 근육의 힘이 난이도에 정확성에 작용을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보고 가시고요. 자, 요 밑에 부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학습 파트입니다. 이제 운동학습하고 운동제어는 거의 같이 갑니다. 운동학습 제어라고 하는데, 자, 좀 따로 보자면, 이제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에도 단계가 있다. 자,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배웠다. 그러면 내가 이 배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떠한 이 특징을 보여주겠죠. 어떠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배웠으면은. 그럼 그 특징들을 이제 모아다 보니까, 운동을 배워 나가는 그런 학습의 단계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피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눴고, 젠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보는다. 이런 특징을 나눌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마다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주시고 그 특징들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피치 한번 보겠습니다. 피치는 인지, 연합, 자동화 단계, 인연자 이렇게 외워주시고, 인지 단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교사는, 지도자는 이런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과제를 조직하고 학생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단서를 들으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연합 단계는 이제는 이제 수행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뭐다? 해결책을 탐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내용 다 읽어보시고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화 단계는 이제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 의식적이지 않고 이제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만큼 그 주의를 다른 측면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농구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연합 단계에서는 내가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자동화 단계에서는 내가 공을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럼 내가 이 공을 보면서 필요했던 그 주의를 주변 환경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주의를 다른 측면으로 할 수가 있다. 수행 오류가 적고 오류를 탐지 수정 심동적 능력을 활성화한다라는 것이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젠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젠타일은 첫 번째 움직임 개념을 습득하는 단계. 나는 두 단계로 나눈다. 첫 번째는 움직임 개념을 습득한다. 첫 번째는 운동 기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임 형태를 이해하는 거. 그냥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뭐 두 단계로 나눌지 세 단계로 나눌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환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조절한다. 자, 첫 번째 조절할 수 있는 조건. 그래서 날아오는 공의 궤적, 공의 속도 등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이고요. 비조절 조건, 행동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거죠. 색깔, 배경 상태 등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 이 환경에 따라서 움직임이 조절된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 위로 가서 나는 이제 개념을 습득했으면 이제 고정화와 다양화를 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기술의 요인에 따라서 고정화 및 다양화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양궁 같은 거는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 기술을 딱 고정화 시켜야 되죠. 일관된 수행을 만드는 게 좋겠고, 개방 기술, 나는 다양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다양한 환경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젠타일 외워주시고, 번스타인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번스타인은 이제 자유도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아까 어디서 나왔죠? 앞에 탐색 전략에서 다이나믹 시스템에서 나왔죠. 이 두 사람이 다이나믹 시스템이죠. 자, 자유도를 첫 번째 고정하고 그 다음에 자유도를 풀고 반작용을 활용하는 단계다. 뉴엘은 첫 번째는 협응을 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는 제어를 하는 단계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도 고정. 자, 운동 기술을 학습할 때는 자유도를 고정해야 된다. 관절의 각도를 일정하게 하거나 여러 관절을 하나의 단위체로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배드민턴을 우리가 배워요. 배드민턴을. 그러면 이제 다시 배드민턴을 이렇게 해서 라켓을 이렇게 잡고
스윙 연습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손목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손목만. 그래서 공을 맞추는 정도. 뭐다? 손목, 뭐 팔꿈치 이런 자유도를 고정해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유도를 풀어주는 겁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공을 쳐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스윙의 하나의 기능적 단위를 형성을 하는 단계. 마지막 반작용 활용 단계는 이제 뭐 땅을 딛고 이제 점프를 하면서 관성이나 마찰력 같은 힘을 활용하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 날아오는 공에 맞춰서 점프를 해서 공을 친다던가 하는 단계. 그래서 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뉴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 협응 동작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예, 전반적인 단계다. 그냥 내가 스윙을 배우는 단계는 협응 단계이다. 번스타인의 자유도 고정 풀림을 하나로 본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스윙 동작이 만들어졌으면 이제부터는 제어를 하는 거다. 어떻게? 다양하게 변하는 환경, 빠르게 오는 셔틀콕, 느리게 오는 셔틀콕 이런 것처럼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협응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 거, 매개 변수화라고 합니다. 아까 뭐였죠? 이제 제어 변수로 이제 질서 변수를 변화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뉴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모두 중요하니까 외워주시고요. 아래 피드백 가겠습니다. 자, 피드백 파트는 이제 교육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육학에서 나오고, 여기 이제 운동학습 파트에서는 조금 달라요. 조금 살짝 다른데, 한번 보시면, 피드백의 기능, 일단 첫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역할, 동기 유발도 되겠죠. 피드백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강화도 되고, 주의 집중도 되고. 자, 다만, 이제, 많이 한다면 의존이 생성될 수 있다. 정보 출처에 따른 분류,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첫 번째, 내재적인 피드백은 뭐냐면, 감각적인 피드백이다. 내가 무거운 공을 들고 있으면 그 무거운 느낌, 또는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내가 느끼는 속도감 이런 것처럼 운동 감각적 정보를 내재적 피드백이라고 하고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외재적 피드백은 반대겠죠. 보강적인 피드백, 누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조언이나 정보 제공에 효과가 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외재적 피드백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수행 지식과 결과 지식. 그래서 보고 가시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행 지식은 동작의 유형의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 지식은 동작의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축구입니다. 축구공이고 골대가 이렇게 있어요. 골대가 이렇게 있고, 자, 공을 이제 20m 프리킥을 연습을 합니다. 20m 프리킥을 연습을 할 때 연습을 하면 옆에서 조언을 해주겠죠. 그때 이제 조언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공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야, 발을 좀 더 쭉 펴줘라. 발을 좀 더 쭉 펴주고 팔을 힘차게 흔들어줘라. 끝까지 공을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행 지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하는 거 봐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도 이제 수행 지식이고요. 자, 바이오 피드백도 일종의 수행 지식이다. 요거는 이제 다른 예시에 또 적합하긴 한데, 심박수, 혈압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한다. 야, 너가 지금 이제 동작을 하려고 할 때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냐? 그만큼 긴장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 지식을 알려주는 거고요. 자, 결과 지식은 양적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컷 연습을 한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20개 시도해서 10개 들어갔어. 양적 정보죠. 이렇게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 지식이다. 근데 자, 요거를 제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 정밀성입니다. 정밀성은 뭐냐면 학습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세밀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게 요게 좀 헷갈려 하십니다. 교육학에서는 학습자 후기로 갈수록 피드백을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줄여 나가는 것과 달리 이제 심리학에서는 운동 학습에서는 세밀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자, 수용 범위는 뭐냐면 특정 범위를 넘어갔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친구가 이제 연습하고 있고 성공률이 50% 이하가 될 때, 성공률이 50% 이하가 될 때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저기서 코치가 오죠. 코치가 오면 내가 지금 50%가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정보 제공과 동기 유발의 효과가 있다. 자, 제시 시기에 따라서 결과 지식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시행 후 오류 탐색 및 인지적 처리 시간을 제공한 후 결과 지식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헷갈립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런 피드백을 그 즉시 어떤 행동을 했던 즉시 해야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심리학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인지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교육학하고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 학습자 스스로 수행하되 학습자 요구에 따라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수행 지식, 결과 지식 나눠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연습 방법 나옵니다. 연습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나누고 뒤에 뒷장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 연습을 한 가지씩 하는지 여러 개를 한 번에 하는지에 따라 나눕니다. 예를 들면 축구로 따지면은 패스 연습만 오늘 하고 내일은 슛 연습하고 하는지, 아니면 오늘 패스 연습, 슛 연습, 드리블 연습하고 내일 또 패스 연습, 슛 연습, 드리블 연습하는지, 이것처럼 한 가지씩 하는지 여러 개를 하는지. 자, 무선 연습은 뭐다? 무작위로 연습을 하는 거다. 무작위로 패스, 슛, 드리블 막 번갈아 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획 연습에 비해 하나씩 하는 딱딱 나누는 구획처럼 구획 연습에 비해서는 맥락 간섭이 많겠죠. 서로 헷갈리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 다만 파지 및 전이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자, 구획 연습은 이제 따로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맥락 간섭 서로 헷갈리지는 않고 수행 연습에 효과적이다. 다만 이제 파지 및 전이는 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데 내용이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게 어떤 거였지 한번 헷갈리니까 잘 외우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연습 중간에 휴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연습은 휴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집중해서 쭉 한 번은 가는 겁니다. 휴식을 안 하고. 분산 연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휴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긴 연습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나 버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겠죠. 반대겠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중 연습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이제 나누기 어려울 때, 또는 수업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경우, 연습을 나누기나 복잡하거나 연습의 양이 필요할 때 집중 연습을 한다. 분산 연습은 반대다. 그래서 요거 내용도 잘 알고 가시고요. 뒤로 가서 자, 한 가지 기술을 연습할 때 통째로 하는가, 부분을 나누어서 연습하는가. 이제는 한 가지 연습을 할 때, 한 가지 연습을 할 때. 자, 하나씩 보시면, 자, 첫 번째 전습법은 이제는 한 가지 기술을 그냥 한 번에 연습을 하는 겁니다. 되도록 나중에 연습을 하겠죠. 수영으로 따지면 이제 자유 연습하세요라는 겁니다. 이제 따로 이제 분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기술을. 근데 이제 과제 특징에 따라서 연속적인 과제는 못 나누겠죠. 뭐 자전거 같은 거 이제 연속적으로 하는 거를 뭐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이렇게 하세요. 어렵겠죠. 연속적인 과제. 또는 너무 단순한 과제는 나누기가 어렵다. 학습자 특징에 따라서는 장기간 주의 집중 가능한 사람은 전수법으로 연습하기 좋고, 숙련자 이렇게 보시고, 분수법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됩니다. 동작을 나눠서 하는 사람들 처음에 이렇게 해야겠죠. 자, 수영 배우러 갔습니다. 자, 킥 연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하고 연결하죠. 개별적인 과제 가능하겠고 복잡한 과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장기간 못할 때도 하고 초보자 위주로 한다. 자, 이런 분수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잘 체크해주고 가세요. 이거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나온다. 자,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때 분수법으로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단순화시켜서 하는 방법. 과제 요소를 줄여서, 어려운 거를 줄여서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제 물속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이제 킥과 스트로크를 지상에서 연습하는 방법, 단순화시킨 거죠. 이런 것들 이제 나와서 킥 해보세요, 스트로크 해보세요, 합쳐보세요 하는 것처럼 단순화시키는 거. 자, 부분화입니다. 부분화는 하위 요소를 분리하여 각각 연습하는 방법이다. 킥판을 잡고 킥 연습 후에 킥판을 다리에 끼고 스트로크만 연습하는 거, 이렇게 부분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분절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분절화. 이제는 딱 기술을 나눈 거예요. 이 기술 안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나누어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 합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수 분수법, 점진적 분수법, 반복적 분수법, 이거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니까. 순수 분수법, 각 부분을 따로 연습 후 A 연습, B 연습, C 연습한 다음에 합치는 겁니다. 전체 기술을 종합 연습한다. 자유형 킥, 스트로크, 호흡을 턴 따로 연습 후에 종합. 자, 점진적 분수법은 첫 번째, 두 번째 한 다음에 합치고 그 다음에 또 합치는 거예요. A, B 한 다음에 A, B 합쳐서 연습하고 C 한 다음에 A, B, C 합치고, 요거 내용 한번 보시고. 반복적은 첫 부분 연습 후에 하나씩 합쳐 나가는 거예요. A, A, B, A, B, C 이렇게. 자, 요거 잘 알고 가시고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전이와 파지 개념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잘 보고 가시고요. 최근에 안 나왔는데 새로 나올 수도 있다.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문제다. 자, 파지는 뭐냐면 내가 배웠던 것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내가 처음에 이제 5번 정도 연습했을 때는 한 10초 정도 됐다. 근데 나중에 연습을 쭉 했더니 25초까지 나와가지고 딱 내 동작이 완성이 됐다.
근데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해봤다. 오랜만에 했는데 내가 원래 25 정도는 했는데 처음에 해보니까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럼 내가 얼마나 파지를 하고 있었다? 15 정도 파지하고 있었다. 요겁니다. 그래서 절대 파지 점수. 연습 시행이 끝나고, 내가 처음에 연습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파지 검사를 했을 때 처음에 받은 점수 이제 15초다. 15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파지 점수.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 계산하는 게 어렵게 나오면은 나올 수 있다.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얼마나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얼마나 다른 거야, 얼마나 다른 거야를 쉽게 알 수 있는 점수가 상대 파지 점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이 점수. 연습 시행의 마지막 점수 볼게요. 연습 시행의 마지막 점수 25죠. 25. 그리고 파지 시행의 최초 시행의 점수차. 파지 시행의 최초 시험의 점수차. 15초의 점수차. 몇 초죠? 10초죠. 그러면 나는 차이 점수는 10초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1차 시행에 20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지 검사 때 한 15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파지 검사에서는 둘 다 15초인데 이 사람은 차이 점수는 5초밖에 안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좀 더 많이 파지를 하고 있던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 점수로 해서. 그러니까 이 절대 파지 점수만으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지만 상대 파지 점수에서 차이 점수로 알 수가 있었다. 자, 백분율 점수 보겠습니다. 연습 시행의 수행 점수 변화량. 그래서 이 사람은 10초에서 25초까지 15초 올랐죠. 15초가 올랐고, 차이 점수가 뭐였죠? 요거죠, 요거. 몇 초였죠? 10초였죠, 10초. 그래서 10초와 15초의 백분율에서 6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점수. 파지 검사에서 연습 시행의 마지막 점수까지 도달한 시행수. 자, 파지 검사에서 연습 시행의 마지막 점수 25초까지 얼마나 걸렸냐? 파지 검사에서 25초까지 갈 때 15시행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정도,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까지 얼마나 해야 끌어올릴 수 있나, 이게 이제 저장 점수가 되겠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가시고요. 천천히 찾아가면서 풀면 어렵진 않다. 자, 아래 전이. 자, 전이란 과거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적 전이. 내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배드민턴을 새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라켓 운동이 더 잘하겠죠. 그런 것처럼 한 가지의 과제 수행이 다른 과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정적 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부적 전이. 부적 전이는 한 가지의 과제 수행이 다른 과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예를 들어 이제 테니스 선수들은 이제 손목을 좀 잘 안 쓰죠. 손목을 잘 안 쓰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을 밀어내고 하는데, 배드민턴 선수들은 손목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를 하던 그런 그 수행의 영향이 이제 부쪽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손목을 잘 못 쓰고. 그런 것처럼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부쪽 전이는 그런 내용이다. 자, 영전이는 영은 이제 이걸 의미를 합니다. 과제 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자, 과제 간 전이와 과제 내 전이, 요거는 헷갈리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간 전이는 이전에 배운 기술이 새로운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과제 내 전이는 같은 과제에서, 다시 과제 간 전이는 A 과제, B 과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과제 내는 A 과제를 다른 조건에서 연습을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얼마나 전이가 되는가, 얼마나 좋은 영향이 있는가, 요거 구분하고 가시고요. 헷갈리니까 꼭 외워주세요. 자,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서 과제 간 유사성, 처리 과정의 유사성, 연습량, 연습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가볍게 보고 가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발달 파트입니다. 운동 발달 파트. 자, 여기도 내용은 많은데 문제로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없다. 첫 번째, 운동 발달의 개념 및 특징 해서 요거 이제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인간은 운동 발달이 양적으로도 변화를 하고 질적으로도 변화한다. 우리는 그것을 성장과 성숙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 변화 과정은 특정 발달의 민감기가 존재한다. 뭐냐면 내가 신생아기 때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영아기 때 배워야 되고 발달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발달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해도 제대로 발달이 안 된다. 왜? 그 시기에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민감기라고 합니다. 자, 네 가지 주요 특징은 개인적 측면, 개인마다 좀 다르다. 다차원적 측면, 개인의 특성도 이제 차원이 다르겠죠. 계열적 측면, 이렇게 어떻게 좀 발달하는 영상이 보인다. 기기, 걷기, 기기, 서기, 걷기, 달리기, 이런 식으로 질적 측면의 변화가 보인다. 요거 잘 알고 가시고요. 시기별 운동 발달 단계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합친 건데요. 일단 시기 구분 이렇게 한번 하고 가시고,
자, 갤러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갤러휴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서 이거를 자신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러휴의 6단계, 5단계라도 부르고 6단계라도 부르는데 이제 갤러휴의 6단계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워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외워야 된다. 자, 일단 단계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옆에 이제 내용 있죠? 내용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제 매칭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이제 뭐 들어가는 거죠? 스포츠 수행 심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더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부터 해서 쭉 시작이 되는데 여러 이론들이 나올 겁니다. 그 이론들 하나하나 중요한 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격부터 보면, 자, 홀랜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는 이 성격이 있다. 이 성격이 어떤 그 특징, 구조를 보이고 이것에 따라서 운동 수행력에 영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랜더는 이 우리의 성격에는 그런 가장 가운데 있는 핵, 그리고 이 핵을 통해서 상황에 반응하는 이런 전형적 반응, 그리고 역할 행동으로 나누어진다. 심리적 행동은 가장 안에 있으니까 개인의 가장 실제 이미지겠죠. 그리고 잘 안 변하겠죠. 일관성이 가장 높다. 전형적 반응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행동인데 심리적 행을 유추 가능하다. 주변에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고요. 자, 주어진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관성이 낮은 거는 역할 행동이다. 그래서 요거 잘 보고 가시고,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요거는 이제 일반적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근데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는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그래서 아래 단계를 충족을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추구를 한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존재로서 목표를 추구하고 욕구에는 위기가 있으며 기본적인 욕구부터 충족이 되면 다음 욕구의 만족을 추구한다. 그래서 요 순서 알고 가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정서와 시합 불안입니다. 정서와 시합 불안.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그런 시합 불안이 이 스포츠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웨이스와 아모노스의 스포츠 재미 요인, 이거 작년에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그 선수가 스포츠에 얼마나 재미를 느끼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그 수행의 수행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스포츠를 하면서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는가, 그리고 내가 이 팀의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가,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내가 동작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각이 얼마나 즐거운가, 이것이 이제 내가 스포츠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고, 이 재미에 따라서 스포츠에 전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념을 하면은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스포츠 행동이 있다는 거고요.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나와도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잘 보고 가시고, 자, 불안 개념하고 불안 이론, 이쪽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 불안입니다. 특성 불안은 뭐냐면 일단 특성 불안하고 상태 불안을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특성 불안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한 특성입니다. 특성. 그래서 객관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성격의 한 측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안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태 불안은 뭐냐면 특정 상황이나 시점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불안을 의미를 합니다.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 다시 특성 불안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에 대한 특성을 말하고, 그 상태 불안은 불안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 환경,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 잘 알고 가시고, 자, 경쟁 불안. 경쟁 불안은 경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다. 그래서 경쟁 불안에도 경쟁 특성 불안과 경쟁 상태 불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하겠죠. 경쟁 상황에서 무조건 불안을 느끼는 그 선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경쟁 특성 불안이 높은 거고, 그런 경쟁 상태 불안이라는 거는 상태 불안이 높아진다. 그런 게 이제 경쟁 상태 불안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서 이제 첫 번째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또 신체적 불만족, 부적합한 느낌, 통제력 상실, 죄의식 등이 있습니다. 자, 탈진도 그냥 더불어서 알고 가실게요. 탈진이란 부정적 스트레스의 일부로 과도한 피로의 결과로 더불어서 일어난다. 탈진, 그만두는 거요. 지치는 거 의미를 합니다. 자, 밑에 이제 불안 이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안 이론 여기도 이제 중요합니다. 불안 이론. 그래서 그 명칭과 그래프, 특징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자, 욕구 이론부터. 자, 욕구 이론은 이제 추동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거의 처음에 나온 거예요. 가장 처음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제 나눈 거고요. 자, 우리가 각성 수준, 얼마나 흥분을 하면 할수록 운동을 더 잘한다라는 게 이제 욕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각성 수준과 운동 수행은 비례함.
단 기술의 습관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보자는 비례하진 않고 숙련자는 비례한다. 그래서 숙련자는 좀 뭐 웜업하고 이제 각성을 올려야지 좀 더 잘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건 이제 초기 이론으로서 이제 많은 이제 비판을 받았겠죠. 숙련자이고 각성 수준이 올라갔는데 운동 수행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있더라. 그 사례가 무엇인가?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적정 수준 이론. 각성 수준이 증가하면 운동 수행도 증가하는 거는 맞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적정 수준을 넘으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각성은 근육이 너무 긴장하기 때문에, 또 너무 낮은 각성은 긴장감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아닌 경우도 있네. 내가 봤을 때는 선수마다 최적 수행의 지역이 있다. 나는 선수마다 그 최고 수준의 각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개인마다 최고 수행을 보이는 적정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다차원적 불안 이론은 지금 나는 아니다. 일단은 각성을 신체적인 각성과 정신적인 각성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은 실질적으로 신체적과 불안, 인지적으로 나눠야 된다. 신체적 불안은 적정 수준이 존재한다. 요거. 신체적인 불안은 적정 수준이 존재하는데 인지적인 불안, 우리가 말하는 걱정 같은 거는 높을수록 안 좋다. 그래서 자, 신체 불안은 적정 수준이 있고요. 인지 불안은 높아질수록 운동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격변 이론 보겠습니다. 격변 이론. 격변 이론은 뭐냐면, 자, 일단은 인지적 불안이 중요하다. 먼저 이 정신적인 상태가 중요한데, 정신적인 상태가 낮을 때, 이제 불안 상태가 낮을 때에는 여규자 모양의 각성 수준, 그러니까 인지적 불안이 낮을 때에는 여규 모양의 적정 수준을 보인다. 근데 다만 인지적 불안이 높을 때에는 이런 여규자 모양 이상으로 특정 불안 수준 이상으로 갈 때는 갑자기 떨어진다. 이게 갑자기 떨어진다라고 하는 급격한 감소 현상을 보인다라는 격변 이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밑에 더 보시면, 자, 반전 이론은 이제 전환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환 이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지적 불안 이런 것보다는 이 각성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다. 오히려 나는 각성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 높은 각성일 때 이거를 좋게 보면은 이제 흥분, 좋다고 보는 거고, 높은 각성을 이제 안 좋다고 보면은 이제 불안하다고 보면 된다. 자, 낮은 각성 상태에서는 이 낮은 각성이 좋다고 느끼면 이제 편안한 상태인 거고, 이 낮은 각성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는 건 지루함이다. 그래서 이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게 전환 이론입니다. 자, 마지막 심리 에너지 이론. 딱 이렇게 단차원적이 아니라 우리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둘 다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높아지고 부정적 부분이 낮아질 때 그 적정한 에너지 구간이 생긴다. 그 부분에서 최고 수행을 보인다라는 것이 심리 에너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 살짝 외워야 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자주 보시고 그래프랑 같이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 기법. 자, 왼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불안이 있으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 피드백. 이런 바이오 정보로 나한테 피드백 정보를 주는 겁니다. 감지 장치를 인체에 붙이고 어떤 온도, 혈압, 근전도, 뇌파의 변화를 알려주면서 이런 불안 반응을 조절하는 것. 이거 이제 바이오 피드백. 자, 인지 재구성.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거 통제 가능한가? 내가 고민해서 해결이 가능한가? 아니면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인지적으로 내가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점진적 이완 이것도 중요합니다. 차례차례로 한 근육씩 몸 전체로 이완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몸이 경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법을 통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면서 이런 불안 및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때 네 가지 조건이 있죠. 점진적 이완이 가능한 조건은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 그리고 정신적 도구와 수정적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자유훈련이라고 하는 훈련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최면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 이 근육이랑 조금 다르죠. 어떠한 최면, 느낌, 이런 감각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고요. 이제 6단계 순서 한번 그냥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두려움, 따뜻함, 심박수, 호흡, 복부, 이마 이렇게. 그리고 인터넷 보시면 찾아보시면은 훈련 방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심호흡. 심호흡 중요합니다. 심호흡하고 자와 이쪽. 자, 심호흡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이 이제 근거죠. 근거. 첫 번째 생리적인 효과.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양을 조절하니까 이게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부정적 사고를 호흡으로 주의를 전환시킨다는 거. 그런 생각을 못하게. 세 번째 호흡이 불규칙하고 얕을 때는 신체적 긴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서적 효과가 있다. 자, 체계적 둔감화. 작은 불안에서 큰 불안으로 점진적으로 노출하며 불안에 둔감해지도록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보시고요. 자, 자화. 자, 나에게 하는 말 자화. 그래서 셀프 토킹입니다. 긍정적 자화와 부정적 자화 중에 긍정적 자화를 통한 불안을 극복한다. 그 자화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지도적 자화. 스스로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야, 어깨에 좀 힘 좀 빼고 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 동기적 자화. 뭐 할 수 있다. 욕심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긍정적 자화. 좋아. 이거야. 아, 느낌 좋다. 이런 식으로 자화를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 자, 사고 정지. 인지재구성과 살짝 비슷합니다. 부정적 생각을 일단 정지한다. 일단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불안도 왜? 결론적으로는 왜? 스포츠 수행력,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아래 동기 가겠습니다. 동기 파트. 자, 내가 보니까 어떤 선수는 경기력이 좋고 어떤 선수는 경기력이 이제 안 좋은데, 이게 그 선수의 동기가 중요한 것 같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행력이 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성취 목표 성향 이론. 그 사람이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그런 경기력이 달라진다. 첫 번째는 과제 목표. 첫 번째는 배우는 것 자체가, 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과 수행 목표. 남들보다 자신이 우수한다고 하는 그런 경쟁을 중요시하는 그런 목표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배우는 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은 노력하며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제 난이도를 추구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자신이 우수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쉬운 과제. 또는 아예 그냥 뭐 불가능한 과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더라. 그래서 이 특징 알고 가시고. 자,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 가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인간은 유능하고자 하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잘하고자 하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이런 욕구 때문에 동기가 유발된다.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스포츠 지도 활동을 하는데 잘하고자 하는 욕구를 꺾거나 막 혼자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 나서서 하면은 동기가 감소돼서 스포츠 수행력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욕구가 4개가 있다. 첫 번째, 자결성, 스스로 결정하고 하려고 하고, 유능성, 잘하고자 하고, 통제성,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그 동기성, 내가 결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욕구에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이제 자결성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 보겠습니다. 유능성과 자율성도 있다. 근데 나는 관계성도 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동기와의 영향을 미친다. 관계성에 대해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그런 이 행동하는 그 동기에는 3가지가 있다. 무동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 그래서 결국은 내적 동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무동기, 무규제 단계. 신체 활동에 관심이 없는 단계고요. 자, 외적 동기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보상을 위해 내가 운동하면은 내가 뭐 헬스 끊어줄게. 응? 내가 운동하면 내가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외적 보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의무감 규제. 내가 주 3회 운동하기로 했지. 내가 주 3회 운동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말에 나한테 개인 자유 시간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확인 규제.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돼. 힘들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해야 돼. 라는 것이 이제 확인 규제라면, 내적 동기에 가서는, 야, 운동은 정말 즐거워. 내가 해야 돼. 이런 것처럼 내적 규제는 자신이 결정하고 즐거운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자, 자기결정성 이론 이것도 잘 보고 가시고요. 자, 동기 분위기 이론 이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숙달적인가 수행적인가, 위에랑 비슷하죠. 숙달적인가, 목표를 숙달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은 타인과의 비교를 위해서인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와이너의 귀인 이론도 이런 동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자주 나오고 중요하니까 따로 빼놨고요. 이런 동기에는 자신이 이런 어떤 행동의 결과를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나눠진다. 첫 번째는 내가 통제가 가능한가, 아니면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가, 내 안에 있는 요소인가, 바깥에 있는 요소인가, 그 요소는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변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능력은 내적이죠. 내적이고 쉽게 막
바로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이건 내가 통제가 불가능하죠. 이런 건 능력이다. 자, 행운 같은 거는 뭐 외적인 요소죠. 그리고 내가 행운을 통제할 수 없고 이건 언제든지 바뀌죠. 불안정한 요소.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것에 나의 동기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바뀐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공했을 때는 이런 기인이 좋고 실패했을 때는 이런 기인이 좋더라. 자, 성공했을 때 일관적인 노력에 기인을 하는 것이 좋더라. 그래서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이제 좋은 기인이다. 왜? 그렇게 하면 또 노력을 할 테니까. 자, 두 번째, 실패했을 때는 이런 기인이 좋더라. 일시적인 노력, 내가 노력이 좀 짧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더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좋은 기인은 일시적인 노력이 되겠다. 실패했을 때 좋지 않은 기인은 무엇이다? 능력이다. 아, 내가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냐면 내 능력 때문이다. 근데 내 능력은 내가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죠. 이런 것처럼 능력에 기인을 두는 것은 좋지 않은 기인이다. 자, 여기는 문제로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외적인 요소에다 귀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이렇게 정서적으로 내가 뭐 운동선수가 계속 경기에서 집니다. 경기에서 지는데 너무 자존감도 하락돼 있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선수한테 더 노력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야, 우리 팀 행운이 안 따랐어. 아니면은 야, 저기 상대 팀이 너무 잘해. 이런 식으로 해서 외적인 요소에다 귀인을 둘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고 했을 때는. 자, 이것도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고요. 밑에 목표 설정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목표 설정. 어떤 목표를 설정하에 따라 경기력이 좀 바뀐다. 자, 결과 목표와 수행 목표 구분 이거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앞에 어디죠? 앞에 여기 성취 목표 성향 이론하고 겹치죠. 근데 말이 겹칩니다. 같은 내용은 아닌데 말이 겹치기 때문에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이게 성취 목표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 있는지 아니면 목표 설정에 대한 문제 있는지. 그래서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잘 알고 가셔야 된다. 자, 결과 목표는 시합 승리 같은 조절할 수 없는 결과에 중점을 둔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메달 획득하기, 5위 안에 들기, 국가대표 선발하기. 자, 수행 목표는 과거 수행과 같은 운동 수행 성취에 중점을 둔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하는 거예요. 성공률을 높이기, 내 동작을 더 잘하기 같은 거가 이제 되겠습니다. 요거 이게 잘 보고 가시고요. 문제 나오면은 앞에 이제 동기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이 목표 설정에서 나오는 건가 꼭 확인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목표 설정의 원리에서 목표 설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해야 되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도 세우고 목표를 계속 기록하고 잘 보이게 부착. 결과 목표와 과정 목표를 함께 설정하기.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밑에 자신감 보겠습니다. 자신감도 어떤 스포츠 수행에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 그 중에서도 반듀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자주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안 나왔는데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자, 자기 효능감이란 뭐냐? 개인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나 기대를 의미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네 가지다. 자, 첫 번째, 성공 경험. 내가 성공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의지가 있겠죠. 어떤 기술적으로 과거보다 향상되었다는 느낌,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자, 대리 경험.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어떤 것을 이제 느끼고 배웠을 때, 그리고 그 타인이 자신과 유사할수록 이 효과가 좋다. 자기 효능감을 느낀다. 자, 사회적 설득. 주변에서 격려나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 효능감이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칭찬도 전문가나 주요 타자, 이제 뭐 부모, 가족, 코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해줄 때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신체적, 정서적 상태. 운동 중 느끼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게 느낄수록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에서는 요 네 가지 구분하는 거 제일 중요하니까요. 외워주시고요. 아래 심상 보겠습니다. 심상. 자, 심상 요거 자주 출제가 됩니다. 22년도, 20년도, 18년도 자주 출제가 됐고요. 이제 22년도 교사 임용 문제에서도 심상이 나왔죠. 그 심상이 요 심리학에서 조금 요즘에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상 이론. 자, 심상.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 그 스포츠 심리학에서 마음속으로 상상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효과가 있더라. 어떻게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야, 그 심상 훈련법이 효과가 있더라. 왜? 자,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이 실제로 심상을 할 때 뇌와 근육이 실제 동작과 유사하게 전기 자극을 발생하더라. 우리가 이제 근전도를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처럼 근육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심상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상징 학습. 내가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이런 동작에 이땐 뭐하고 이땐 뭐하고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운동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자동화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수가 있고 여기 뜀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뛰어가서 이 부분에서 손 짚고 뛰어 오르는 느낌, 손 짚고 몸 돌리는 느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순간순간들이 상징이 되어서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상징 학습론. 자, 생체 정보론. 심리 생리적 정보 처리 이론으로 심상을 하면 이미지가 주는 내용과 자극이 반응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를 수정하고 향상시키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생체 정보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심상을 활용할 때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신체는 차분하고 이완되어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시각적인 감각뿐만이 아니라 그때 들리는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느낌, 중압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명하게 상상해야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죠. 조절성. 그리고 처음에는 쉽게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심상 중요하니까 꼭 잘 알고 가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자, 주의 집중도 중요합니다. 이쪽 파트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보시고, 자, 주의 집중 향상 방법, 그리고 니데퍼의 주의 초점 모형 보시겠습니다. 자, 주의 집중을 하면 선수들이 경기력이 향상이 되더라. 그럼 주의 집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 모의 훈련. 실제 경기처럼 연습해보자. 어렵지 않죠? 루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과정 지향하는 연습. 결과를 예측하고 연습하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에 연습을 하는 것. 자, 과학습. 기능을 과학습하는 건 앞에서 나왔죠. 많이 이게 자동화가 되면 내가 그만큼 예를 들어 내가 농구 드리블을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만큼 내 시야를 다른 선수나 우리 팀 선수를 볼 수 있겠죠. 주의를 분리함으로써 다른 곳에 주의를 사용하도록 한다. 과학습. 프로그램. 스트룹 훈련, 격자파 훈련 이런 것들 앞에서 이런 주의 관련해서 훈련이었죠. 평소 주의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 신뢰 훈련. 동작의 의식적 수행의 사고를 중단하고 자신의 몸을 믿는 정신적 훈련이다. 연합 분리. 주의를 과거의 즐거웠던 일이나 성공 경험 등 자신의 내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있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초점 모형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의에는 넓은 주의와 좁은 주의가 있고 내 정신 내부로 가는 내적인 주의와 바깥의 환경을 보는 외적인 주의가 있다. 그래서 바깥의 환경에 좁은 것을 보는 것은 하나 또는 두 개의 단서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뭘까요? 바깥의 환경, 골프의 홀을 보고 퍼팅을 준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외적이고 좁은 것. 자, 외적이고 넓은 것, 분석 및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외적인 것, 바깥에 있는 동료를 파악을 하는데 패스를 할 수 있는 동료가 어디 있나. 자, 넓고 내적인 주의. 내 안의 주의인데 넓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자신의 샷을 회상하고 분석하는 것. 상황에 따른 재빠른 평가 이런 것. 자, 내 안에서 그 중에서도 좁은 주의. 정신적인 연습, 정서의 조절, 동작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좁은 이런 주의가 되겠습니다. 요거 4개의 구분. 자, 폭에 대한 구분, 방향의 구분, 그리고 이 4개 꼭 알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외워주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수행 루틴.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행 루틴. 루틴이 있으면 경기력이 향상이 되더라. 그럼 수행 루틴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련의 과정,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경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수행하면서 할 수도 있고 경기 후에 아니면 짧게 하는 게 있죠. 자, 경기 전에는 어떤 준비 운동부터 이런 것들이 있고 수행할 때는 경기력 유지 결정해서 요럴 때 할 수가 있고 이거 한번 보시는 거예요. 경기 후에는 루틴이 뭔지는 아시니까 경기 후에는 이런 효과가 있다. 자, 미니 루틴 동작의 일관성을 올릴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루틴 짧고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격 선수가 사격하기 직전에 내 자세를 뭐 가다듬을 때 뭐 총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뭐 다리는 어떻게, 허리는 어떻게, 시선은 어딜 보고 숨은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속으로 루틴을 하는 거. 이렇게 동작의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수행 루틴 특징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해야겠죠. 당연히 내 루틴인데 어제 준비하면 그 루틴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불안 감소와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고 심상, 혼잣말 등 이제 루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신체적인 준비도 포함이 된다. 잘 준비된 루틴은 수행 환경이 달라져도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이니까요. 루틴 알고 계시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이제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개인 실력만큼 못하네. 또는 이제 뭐 개인 실력이 적어요. 개인 실력이 이제 많지 않은데 개인 실력보다 훨씬 잘하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집단 응집력부터 아래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중요해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태만 현상 별표치고 꼭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링겔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수행이 점점 감소한다. 개인의 수행을 감소한다. 나는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 부르겠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생산성이 있다. 이 사람들은 10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과정의 손실로 인해서 실제 생산성은 10에 못 미치는 어떤 값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손실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학자는 첫 번째는 조정 손실이고 두 번째는 동기 손실이다.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데 일단 보시겠습니다. 자, 조정 손실이란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전략을 구사하면서 생기는 전체 팀의 생산성 저하.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이제 큰 구조적인 문제죠. 그리고 어떤 지도자의 문제가 좀 크겠습니다. 자, 밑에 동기 손실 볼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구성원이 개인 성과가 확인이 안 될 때 최대 노력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왜 그렇게 구성원들이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나는 이제 혼자일 때 더 잘하기 위해서 힘을 아껴두는 겁니다. 할당 전략. 자, 개인전을 앞두고 단체전에 소홀히 하는 그런 이제 경우. 자, 두 번째, 최소화 전략.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어차피 이길 거면 적을 힘을 써서 목표를 달성하자. 그래서 비교적 약팀을 상대할 때 적은 힘을 쓰려고 하는 거, 이제 최소화 전략이 있습니다. 자, 무임승차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남들이 막 노력하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그래서 개인의 노력이 확인이 안 될 때 이런 일. 자, 반무임승차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람이 싫기 때문에 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싫어서 역으로 동기가 손실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잘 보고 가시고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극복 방안. 자, 개인의 노력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일단 확인이 되면 좋겠죠.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확인이 된다면 노력하겠죠. 그리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해주면 좋고, 자, 미리 이 태만의 허용 사항을 규정하면 좋겠죠. 이제 뭐 최소화 전략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 리그 올라가는데 우리 리그 최하위 팀하고 경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되도록 후보 선수들 위주로 내서 경기를 이제 이끌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하겠죠. 그만큼 이제 사전에 규정을 해줘야 된다. 자, 다음, 팀 선수와 대화 시간을 자주 갖고, 당연한 말이죠. 팀원들에게 개인의 공헌을 강조해야 함.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는 이제 집단 응집력 중에 팀 응집력 모형, 캐런, 요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팀 전체의 경기력에는 팀이 얼마나 끈끈하게 응집되어 있나,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이 얼마나 끈끈하게 모이려면 첫 번째 개인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리더의 리더십 역할과 그런 환경과 그런 팀 요인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먼저 외워주시고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거 외워주시고, 자, 요거는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성향, 리더십일까요? 개인일까요? 개인이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더십 요인에는 리더십 행동과 리더십 스타일, 코치와 선수의 성격 등이 있다. 환경 요인, 어떤 계약 이행의 책임, 조직의 성향,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고요. 자, 이런 네 가지 요인이 팀 응집력을 결정한다. 그리고 과제적 사회적 통합을 유발해 결과적으로 팀과 개인의 성과를 결정한다. 그만큼 경기력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캐런 팀 구축 모형, 요것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이제 요 수준으로 나왔다면 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요것도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캐런은 이제 팀 구축 모형에서 이제 팀 환경 요인과 팀 구조 요인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해서 팀 과정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럼 팀 과정 요인은 팀 응집력,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준다. 이게 팀 구축 모형 되겠습니다. 그 임용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팀 환경 요인, 첫 번째 독특성과 근접성. 자, 독특성은 팀이 얼마나
명확한 특성을 갖냐. 유니폼 같은 거겠죠. 자, 두 번째, 근접성. 선수들 간에 얼마나 그 근접해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나. 요거는 이제 중요한 예시니까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입니다. 야, 팀 구조도 중요하다. 팀 구조. 정해져 있는 거. 자, 일단 역할이 명료해 있으면은 그만큼 응집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역할을 명료하기 위해서는 매주 미팅 후 역할 논의를 하고 팀 규범에 순응하는 그런 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어떤 지침 같은 거, 팀 리더십, 선수 대표를 구성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팀 과정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개인적 희생, 목표, 목적, 협동, 상호작용 이런 거 잘 여기까지 이제 암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팀 환경, 팀 구조, 팀 과정 이렇게 외우고 팀 환경에는 독특성, 근접성 몇 개 없으니까 외워주시고 팀 구조는 역팀팀 뭐 이렇게 역팀팀 이렇게 하고 팀 과정은 계목, 협상 이렇게 해도 되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리더십 가겠습니다. 리더십도 중요하다. 리더십. 근데 리더십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첼라두라이의 다차원 리더십 모형이 가장 후기에 이제 많이 보완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요게 나온다.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굳이 막 옛날 거를 내진 않고 요걸 나오게 된다. 자, 리더십이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 과정을 보면, 자, 이 팀의 이제 전체적인 상황이 있고, 그 리더의 특성과 구성원의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적 요인을 지도자에게 필요한 규정된 행동을 만들어내고,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선호된 행동을 만들어낸다. 리더의 특성은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고, 구성원의 특성은 선호하는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수행이 이루어지고, 수행 결과에 따라서 선수들이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거나, 자, 규정 행동, 이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행동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실제 행동, 리더가 실제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행동이다, 선호하는 행동이다, 그러면 어떤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자, 어떤 규정 행동이 없죠. 규정 행동도 없고, 리더도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뭐 선호하는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유방임의 형태, 그냥 대대로 대라죠. 자유방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규정 행동은 있고 실제 행동은 리더가 하지 않습니다. 선호하는 행동도 있어요. 선호하는 행동도 있고 규정된 행동이 있는데 리더는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해임해야겠죠. 지도자가 해임된다. 자, 규정 행동도 있고 선호 행동은 없고 리더는 그 행동을 수행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수행하는 정도. 규정된 행동은 없는데 선호하는 행동이 있고 리더는 그 행동을 한다. 그러면 만족감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강화와 처벌 전략. 이쪽 파트도 중요하다. 이거 다만 교육학하고 조금 겹치는 내용이라서 아마 문제를 다 내고 겹치는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은 하실 거예요. 이게 교육학에서도 나올 수 있고 심리학에서도 나올 수 있다. 야, 바람직한 처벌 행동 지침. 자, 당연한 말들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행동 자체를 처벌을 해야 되고 동일한 규칙에는 동일하게 처리해야겠죠. 일관적인 처리. 신체 활동을 처벌로 활용하면 안 되겠고 개인적 감정을 세우면 안 된다. 규칙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선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하에 만들어야 된다. 자, 강화와 처벌에서 강화는 좋은 행동을 증가하는 거고요. 처벌은 옳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정적은 주는 거고요. 부적은 뺏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는 것, 좋은 것을 제공해서 행동 빈도를 증가하는 것, 동작을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 부적 강화는 나쁜 것을 제거해서 행동 빈도를 증가하는 것, 동작을 잘했을 때 오늘 뭐 나머지 훈련을 제외시켜 주는 거 이런 거. 자, 정적 처벌 나쁜 것을 제공해서 행동 빈도를 감소하는 것, 체력 운동을 제공해서 그 동작을 하지 않게 하는 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거. 부적 처벌은 좋은 것을 제거해서 행동 빈도를 감소하는 거. 헷갈리니까요. 잘 구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집단 사회 심리에서 이런 사회적 촉진도 어떤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 그런 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정서적 지지 격려해주고 도구적 지지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구적 지지, 어떤 운동 방법 조언해주는 정보적 지지,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더라. 비교 동반자 지지, 비교 확인 지지, 어떤 모델을 주는 거죠. 자, 아래 사회성 발달, 공격성. 이쪽 파트는 윤리 쪽에서도 주로 나오고 교육학에서 나오니까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일단 공격 행위는 적대적인 공격과 수단적 공격으로 나온다. 이렇게 구분하고, 자, 요거 잘 보고 가실게요. 혹시 나온다면 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성이 심화되는 환경 요소. 자, 신체적 존목이 충돌이 많을수록,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적게 날수록 많이 날수록 납니다. 자, 원정 경기일수록 홈 경기일수록 원정 경기일수록 팀의 순위가 강등 위기일수록 시합 초반보다는 경기 진행 후 경력이 많고 경기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선수일수록 공격성이 심화되더라. 요거 알고 가시고요. 아래 이제 운동 심리학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심리학 가겠습니다. 운동 심리학, 스포츠 심리학 다 끝났고요. 이제 운동 심리학. 운동 심리학은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얼마나 운동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단계나 운동의 효과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운동의 심리적 효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냥 운동은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있더라. 근데 어떻게 그 효과가 있을까? 여러 학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나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열 발생 가설. 이렇게 열이 발생한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높아지는데 이런 정보가 뇌에 가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반응을 유발한다. 근육이 이완되면 어떤 이완감이나 불안 감소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모노아민 가설. 이거 출제됐죠? 모노아민이라는 호르몬은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이라고 하는 모노아민 호르몬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정서나 특히 우울증 같은 거에 효과가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런 호르몬이 기분이 좋게 한다. 그러니까 심리적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뇌 변화 가설. 운동을 하면 대뇌 피질의 혈관 밀도와 뇌 능력이 확산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생리적 강인함 가설.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되면서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좋아진다. 아까 뭐랑 비슷하죠? 앞에서 체계적 둔감화랑 비슷하죠. 스트레스에 계속 이제 노출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 심리적 가설. 자, 운동을 하면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진다. 그래서 소속감과 즐거움을 느끼니까 정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기타 가설이 있습니다. 엔도핀이 나온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자신감이 생긴다. 기대 가설, 인류학적 가설. 운동을 하면 인류는 당연히 심리적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거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잘 보고 갈게요. 아래 운동 실천 중재 전략. 운동을 실천할 수 있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가. 첫 번째, 행동 수정 전략과 인지 행동 전략, 내적 동기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다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시켜주고 일지를 작성하고 운동계약서, 운동 강도 모니터링, 요거 인지 행동 전략. 이거는 이제 진짜 행동 수정 전략, 행동 단서를 주는 거예요. 의사결정 단서, 출석 상황, 공공장소 게시, 보상 제공, 피드백 제공 이런 거는 행동 수정 전략이다. 어떻게 나오냐면 인지 행동 전략이 아닌 것은 1번 목표 설정, 2번 일지 작성, 3번 운동 계약서 작성, 4번 뭐 보상 제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외워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알고 가시고요. 자, 밑에 요 내용 중요합니다. 요 내용 거의 매년 출제되는 내용. 운동 심리 이론. 사람은 왜 운동을 하는가? 그리고 왜 운동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유지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합리 행동 이론. 개인은 운동에 대한 태도가 있고 그런 규범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그런 것이 의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두 개가 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이 의도에 따라서 운동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내 계획 행동 이론해서 그 말도 좋은데 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나는 이 행동 통제 인식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의도에도 영향을 주고 직접 운동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행동 이론은 합리 행동을 좀 더 발전시킨 것. 자, 건강 신념 이론 이거는 뭐냐면 운동이 개인에게 주는 혜택 요인과 방해 요인을 인식하여 질병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 요인과 방해 요인을 알려주는 건데 혜택 요인을 더 많이 알려주면은 그만큼 더 운동을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자기 효능감 이론 아까 앞에서도 봤죠.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자기 효능감을 올려주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 경험 해줘야 되겠고 옆에서 많이 알려주고 칭찬해주고 즐겁게 만족할 수 있게 해주면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중요할까요? 맞죠. 우리가 이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가 될 거니까, 이런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생활체육인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 사람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오래오래 할 수 있게 하려면 성공 경험을 시켜주고 그만큼 간접 경험이라든지 옆에서 칭찬해주고 어떤 그런 땀 흘리는 즐거운 그런 정신을 알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위에 이어서 갑니다. 위에 이어서 운동 심리 이론에서 이제 변화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변화 단계 이론. 이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가. 자, 내가 연구해 봤는데 운동 수행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어. 그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 맞춰서 전략을 활용해야 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퍼스널 트레이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누가 이제 운동을 하러 오셨는데 딱 단계를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은 6개월 내에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실천에 대한 방법 알려줘야 되고, 야, 매일매일 몇 시에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운동을 한 지 6개월은 안 됐는데 꾸준히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천 단계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분이 퇴보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어떤 건 실천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내가 제거를 해줘야 되고, 운동 계약 등, 우리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어떠한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등. 그러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자주 나오니까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첫 번째는 단계, 5단계의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그리고 각 단계별로 특징 꼭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운동하고 안 하고. 특징. 가이드라인 채웠고 못 채웠고, 할 생각 하고 있는데 6개월, 하고 있는데 6개월 이후, 이런 식으로 암기하기 쉽게 최대한 구분해 놨으니까 요거 자주 보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생태학 요거 나왔죠. 자, 물리적 환경, 지역, 사회, 정부 등 다른 차원의 요인까지 고려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읽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 정도였습니다. 자, 아래 스포츠 심리 상담. 자, 마지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 상담, 이제 일반적인 상담하고 비슷합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 심리 상담사의 역할,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의 읽으면 풀 수 있는 정도. 어렵지 않게 나온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리 상담사의 역할은 공감, 라포, 내담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줘서는 안 돼. 라포는 뭐냐면 어떤 친밀성이에요. 친밀한 관계. 자, 내담자의 비언어적 메시지에 관심, 뭐 표정이라든지, 뭐 손을 떤다든가, 뭐 무릎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상호 협력해야 되고요. 인간적 성장과 경기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자, 상담 윤리 규정 보시겠습니다. 내담자는 뭐냐면 상담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내담자의 개인차를 존중해야 된다. 인정받은 지식과 기법을 제공해야 된다. 자신만 알고 있는 뭐 이상한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내담자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이양할 수 있고, 지인은 되도록 상담하지 않는다. 자, 아동 발달 평가도 나왔습니다. 아동들은 이제 평가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평가할 때 이제 놀이 같은 방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탐색의 시간도 부여해주고, 평가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보다는 대화, 놀이 이런 거. 자, 공감대도 형성시켜줘야 되겠고. 자, 심리기술 훈련 방법은 스포츠 심리 상담이랑 조금 다르죠. 이거 심리 기술입니다. 심리 기술. 이제 일종이긴 한데요. 조금 좀 더 구체적이다. 자, 심리 기술 훈련 방법, 경기력 향상에는 즉각적 도움은 안 된다. 평소 연습과 통합해야 하고, 심상 루틴, 사고 조절 등 심리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건 꾸준히 해야 된다. 내가 내일 경기인데 오늘 심리 훈련을 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령, 선별, 경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적극적 경청은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관심, 집중, 신뢰, 라포 형성, 공감정 이해,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마지막 내용입니다. 기타 출제 내용 해서 각종 검사지.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는 검사, 평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어떤 검사지로 검사할 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처럼 이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방법도 없고 많이 사용하지 않죠.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ABQ,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검사는 운동 중에 하면은, 경기 중에 하면은 막 불안 수준, 각성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기 전에 하거나 평상시에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그런데 뭐 CSAI2 이거는 이제 마틴스라는 사람이 했는데 특성 불안을 하는데 시합 전에 측정하는구나, 이런 거 특이하죠. 특이하니까 나오고, 응집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걸로 할 수 있구나. 탈진에 대해서는 이걸로 할 수 있구나, 이런 거예요. 탈진을 검사하려면 이걸로 하고, 응집력을 검사하려면 이걸로 하고, 경쟁 불안을 측정하려면 이걸로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이제 위계적 신체 자기 개념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생소했는데, 일단 사람은 이제 자기한테 가든 이런 총체적인 자기 개념이 있다. 나에 대해서,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 같고 뭐 한데, 나는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이 신체 개념에는 위계가 있다. 그 중에서 이 네 가지 신체 개념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좀 상위 개념이고, 이런 것은 좀 하위 개념이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합쳐져서 나에 대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자기 개념을 의미합니다. 한 문제가 처음 나왔어요. 이제 이론서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다소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7일 완성 스포츠 심리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심리학이 학창 시절에 이제 다들 배웠던 과목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다만 이쪽은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서 이해를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암기를 딱딱 해주시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긴 이론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